unfold.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들여다볼 잔료들은 우주에서 가장 거대하고 가장 비어있으며 어쩌면 가장 소름 돋는 장소에 대한 기록들입니다. 네, 바로 목동자리 방향, 지구에서 약 7억 광년 떨어진 곳에 있는 목동자리 보이드죠. 별명부터가 좀 심상치 않아요. 거대한 무, The Great Nothing. 그렇죠. 이번 탐구의 미션은 이겁니다. 이 거대한 무가 천문학적으로 대체 뭘 의미하는지 파헤쳐보고 만약에 우리 은하가 저 공호의 한가운데 있었다면 인류의 역사와 철학이 어떻게 송두리째 박혔을지 그 충격적인 사고 실험을 함께 해보는 겁니다. 저희가 받은 자료는 1981년 첫 발견 논문부터 최신 우주론 연구, 그리고 이 현상을 코즈믹 호러 관점에서 분석한 보고서까지 정말 다양하거든요. 수억 광년 크기의 텅 빈 공간, 이게 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자,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보죠. 네, 시작하기 전에 이 공호가 단순히 그냥 텅 비어있다는 개념과는 좀 다르다는 걸 먼저 짚고 싶네요. 아, 그런가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보통 우주는 아주 거시적으로 보면 어디나 비슷비슷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우주론적 원리라고 부르는데 이 보이드가 아닌데? 하고 정면으로 반박하는 거대한 예외인 겁니다. 예외요? 네, 통계를 완전히 깨버리는 현상이죠. 통계를 깨버린다뇨. 어느 정도 수준이길래 그런 표현을 쓰시는 거죠? 핵심 데이터만 봐도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직경이 약 2억 5천만에서 3억 3천만 광년. 와... 이게 얼마나 큰 거냐면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 전체 지름의 거의 2%에 달할 수도 있는 엄청난 영역이에요. 표준 우주 모델에 따르면 이 정도 공간에는 당연히 수천 개, 어쩌면 10,000개 이상의 은하가 있어야 정상이거든요. 네, 그 정도 공간이면 당연히 그래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실제로 발견된 건 단 60여 개뿐이죠. 잠깐만요. 수천 개가 있어야 할 곳에 60개요? 네, 그건 뭐 오차 수준이 아니라 그냥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바로 그겁니다. 이 데이터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우주는 별과 은하로 가득 차 있다는 우리의 직관이 사실은 우리 은하라는 아주 특별하고 운 좋은 오아시스에 살고 있기 때문에 생긴 뭐랄까 국소적인 착각일 수 있다는 거죠. 착각이요? 네, 대부분의 우주는 사실 이런 무일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가능성을 열어버린 겁니다. 와, 얘기만 들어도 좀 아찔한데요. 그럼 이 엄청난 구멍은 대체 어떻게 발견된 건가요? 1981년이면 지금처럼 기술이 좋았을 때도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더 극적이죠. 당시 로버트 커시너와 그의 동료들이 사용한 방식이 자료에 나온 펜슬빔 탐사입니다. 펜슬빔이요? 말 그대로 하늘의 아주 좁은 한 점을 연필로 찌르듯이 깊게 파고들어서 거리에 따라 은하들이 어떻게 분포하는지 확인하는 거였어요. 당신 이게 최선이었죠. 하늘 전체를 스캔할 수는 없으니까요. 아, 그러니까 일종의 표본 조사를 한 거군요. 이쪽 방향으로 얼마나 많은 은하가 있는지 쭉 보자 이런 식으로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생긴 거고요? 네, 처음에 데이터가 잘 들어왔습니다. 가까운 거리부터 은하들이 하나, 둘, 셋 정상적으로 관측됐죠. 그런데 특정 거리 구간, 전문적으로는 적색 편의값이 22,000km를 넘어서는 지점부터 갑자기 데이터가 뚝 끊겨버린 겁니다. 끊겼다고요? 네, 마치 잘 나오던 라디오 주파수가 갑자기 사라진 것처럼요. 아무것도 안 보였다는 건가요? 네, 아무것도요. 그 구간에서 예상했던 은하는 133개였는데 실제로 발견된 건 단 1개뿐이었습니다. 단 한 개요? 네, 처음엔 장비 고장인 줄 알았다고 해요. 다른 방향을 찍어봐도 결과는 마찬가지였고요. 그들은 우연히 우주의 가장 거대한 구조물 중 하나의 정중앙을 찔러버린 겁니다. 와...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이 실수 같은 발견이 역설적으로 우주가 거대한 거품 구조로 되어 있다는 현대 우주론의 패러다임을 여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거품 구조요? 그럼 은하들은 그 거품의 표면에만 있고 안쪽은 텅 비어 있다는 뜻인가요? 정확합니다. 그 발견 이후 학계의 질문은 하나로 모아졌죠.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가? 아니면 그냥 우리가 못 보는 어두운 무언가가 있는 건가? 네네. 그래서 1987년에 후속 연구가 진행돼요. 이번엔 더 어둡고 작은 희미한 방출선 은하들을 찾아 나선 거죠. 방출선 은하라? 그건 일반 은하랑 뭐가 다른가요? 방출선 은하는 갓 태어난 뜨거운 별들이 내뿜는 특정 파장의 빛이 강하게 나타나는 은하입니다.
즉 별이 활발하게 태어나고 있다는 생명활동의 증거죠. 아, 활발하게 움직이는 은하들을 찾아본 거군요. 네, 만약 보이드 안에 늙고 추군 은하들만 숨어 있다면 일반 관측으로는 안 보일 테니 이렇게 젊고 활기찬 은하들을 찾아본 겁니다. 그 결과 8개를 추가로 발견했지만 그래봤자 예상치의 10%도 안 되는 숫자였어요. 결국 뭔가 있긴 있지만 거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 거대한 구멍의 내부 구조는 대체 어떻게 생겼다고 봐야 할까요? 자료를 보면 우주 거미줄이라는 개념이 계속 나오던데 이게 핵심 키워드 같더군요. 네, 목동자리 보이드를 이해하려면 우주거미줄 비유가 필수적입니다. 우주 전체를 거대한 3차원 거미줄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거미줄이요? 은하들은 무작위로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 거미줄의 실에 해당하는 필라멘트를 따라 분포합니다. 그리고 그 실들이 여러 가닥 만나는 교차점에 은하단이라는 거대 도시들이 형성되죠. 그럼 우리 은하도 그 거미줄 실 위에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우리는 비교적 번화한 실 가닥 위에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거미줄 사이에 텅 빈 공간, 그게 바로 보이드입니다. 아하. 목동자리 보이드는 그중에서도 유독 거대한 구멍인 셈이고요. 비눗물 거품 비유도 아주 적절합니다. 보이드는 거품 속 공기방울이고 그 방울을 둘러싼 비눗물막이 바로 헤라클레스 초은하단 같은 거대 구조물들입니다. 여기서 제가 정말 놀랐던 부분은 이 공간이 그냥 처음부터 비어 있었던 게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자료에 따르면 주변의 거대 구조물들이 수십억 년 동안 내부의 물질을 빼앗아 갔다고 표현하더군요. 네, 맞습니다. 이건 수동적으로 텅 빈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비워지고 있는 공간이라는 거잖아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보이드 주변의 초은하단들은 엄청난 중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력이 수십억 년에 걸쳐 보이드 내부에 있던 가스나 암흑물질, 심지어 작은 은하들까지 남김없이 바깥쪽으로 끌어당긴 겁니다. 와우. 마치 거대한 진공청소기가 주변을 빨아들이는 것처럼요. 그래서 보이드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텅 비고 더 커지는 거죠. 그런데 그 와중에도 60여 개의 은하들은 살아남았다는 거잖아요. 그 은하들은 대체 어떻게 버틴 거죠? 바로 그 지점에서 더 기묘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살아남은 60여 개의 은하들이 그냥 무질서하게 흩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은하들이 보이드의 중심을 관통하는 희미한 튜브 또는 원통형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잠깐만요. 튜브요? 그건 거의 인공구조물처럼 들리는데요. 혹시 자료에 이게 자연현상이 아닐 수도 있다는 추측 같은 건 없었나요? 아니면 그냥 비유적인 표현인가요? 아하, 물론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기묘한 배열이라는 뜻이죠. 가장 유력한 가설은 계층적 병합 이론입니다. 원래는 여러 개의 작은 보이드들이 있었는데 얘네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합쳐져 지금의 거대한 슈퍼 보이드가 된 겁니다. 네. 이때 원래 작은 보이드들 경계에 있던 은하 필라멘트들이 미처 다 빨려나가지 못하고 마치 흉터처럼 그 흔적이 남게 된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보는 튜브의 정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흉터요? 네, 일종의 구조적 무덤인 셈이죠. 구조적 무덤이라니 표현이 정말 상상해보면 3억 광년의 암흑을 건너야 할 때 유일한 이정표가 저 희미한 은하들의 흔적뿐이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 길을 벗어나는 순간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진정한 고립이 시작되는 거고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이 고립된 은하들을 고립된 실험실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은하들과의 충돌이나 상호작용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우주 초기의 순수한 가스를 그대로 간직한 타임캡슐 같은 존재들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또 역설이 발생하잖아요. 자료에 따르면 이 은하들은 대부분 젊고 푸른 별들이 활발하게 태어나는 방출선 은하라고요. 네, 맞습니다. 주변은 완벽한 죽음의 공간인데 그 안의 섬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생명력, 즉 별 탄생이 넘쳐 흐른다는 거죠. 이건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아주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한 가지 가설은 역설적으로 고립이 별 탄생에 유리하게 작용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고립이 유리하다고요? 네, 외부 은하와의 격렬한 충돌이나 병합이 없으니 내부의 가스가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유지되면서 꾸준히 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마치 외부의 방해 없이 조용히 자신만의 진화를 거듭해온 갈라파고스 섬의 생물들처럼요. 와, 고립이 오히려 생명력을 유지시켰을 수 있다니 정말 아이러니하네요. 자료에 나온 실제 보이드 은하들 이름과 특징을 보니까 더 기이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어떤 것들이 인상 깊으셨나요? 예를 들어 마카리안 탈사오는 심연의 등대라고 불린다는데 중심에 초대질량 블랙홀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고요.
주변에 먹을 게 거의 없을 텐데 저 블랙홀은 대체 뭘 먹고 빛을 내는 걸까요? 굶어 죽어야 정상 아닌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아직 명확한 답은 없지만 아마도 은하 내부에 남아있던 가스를 아주 조금씩 효율적으로 빨아들이고 있거나 아, 혹은 아주 드물게 지나가는 작은 가스 구름을 운 좋게 포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생존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블랙홀인 셈이죠. 그리고 CG의 욕구 2와 욕구 3이라는 쌍은하는 정말 기적 같았어요. 심연의 연인이라니 그렇죠. 3억 광년의 텅 빈 공간 속에서 외롭게 떠돌던 두 은하가 기적적으로 만나서 지금 서로 충돌하고 있다뇨. 그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0에 가깝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 충돌은 아주 특별한 연구 대상입니다. 다른 은하들의 중력 간섭이 전혀 없는 완벽하게 통제된 환경에서 일어나는 순수한 두 은하의 상호작용을 관찰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거든요. 아, 그리고 인터넷에 떠도는 잘못된 정보도 하나 바로잡아줘야겠네요. 자료에 따르면 종종 목동자리 보이드의 미스테리한 천체로 맥니시의 천체가 언급되는데 이건 사실 목동자리 보이드와는 하늘 정반대편에 있는 전혀 다른 천체라고 합니다. 네, 그건 팩트체크가 필요한 부분이죠. 자, 그럼 이제 이 이야기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모든 과학적 사실들이 합쳐져서 만들어내는 가장 소름 돋는 사고 실험이죠. 네, 천문학자 그렉 올더링의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만약 우리 은하가 목동자리 보이드의 중심에 있었다면 우리는 1960년대가 되었어야 다른 은하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다. 와, 저는 이 문장을 처음 읽었을 때 정말 등골이 오싹했거든요. 그럴 만도 합니다. 이 올더링 시나리오가 왜 그렇게 무서운지 구체적으로 분석해보죠. 먼저 시각적 고립입니다. 만약 우리 은하가 보이드 중심으로 이사를 가도 밤하늘에 보이는 우리 은하 소속 별들은 그대로일 겁니다. 네, 그건 그렇겠네요. 공포는 망원경으로 은하 밖을 봤을 때 시작되죠. 지금 우리는 맨눈으로도 250만 광년 떨어진 안드로메다 은하를 볼 수 있지만 보이드 중심에서는 가장 가까운 은하까지의 거리가 최소 1억 5천만 광년입니다. 1억 5천만 광년, 지금의 60배나 더 머네요. 그 정도 거리면 망원경으로도 안 보이나요? 네, 그게 핵심입니다. 그 거리에서 안드로메다 크기의 은하는 겉보기 등급이 플러스 18등급 이하로 떨어집니다. 18등급. 그런데 갈릴레오가 섰던 최초의 망원경 성능이 약 플러스 9등급, 19세기 천문학자들이 쓰던 대형 망원경도 기껏해야 플러스 15등급 정도였어요. 즉, 인류 역사 내내 코페르니쿠스도 갈릴레오도 뉴턴도 그 어떤 천재가 어떤 망원경을 써도 외부 은하를 절대로 볼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럼 우주의 정의 자체가 달라졌겠네요. 우리 은하가 곧 우주 전체라고 생각했을 테니까요. 그렇죠.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는 것도 태양이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 은하의 중심 근처를 도는 별이라는 수준에서 그쳤을 거고요. 정확합니다. 그들에게 우주는 우리 은하 하나뿐이라는 것은 과학적, 철학적, 종교적 진리가 됩니다. 창조 신화도 우주론도 전부 우리 은하 안에서 완결되죠. 이게 바로 우주론적 유아론의 공포입니다. 유아론이요? 우주에 우리밖에 없다는 것이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관측 가능한 과학적 사실이 되는 세상인 거죠. 그러다가 1960년대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가요? 1960년대는 고감도 사진 검판 기술과 전파 천문학이 폭발적으로 발전한 시기입니다. 마침내 인류의 기술이 1억 5천만 광년 너머의 희미한 빛, 플러스 18등급의 벽을 뚫을 수 있게 된 거죠. 드디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수천 년 동안 우주는 우리 은하뿐이라고 믿어온 한 천문학자가 어느 날 밤 사진 검판 현상을 하다가 아주 희미하고 정체불명의 얼룩 하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처음엔 필름 불량이나 노이즈라고 생각했겠죠. 물론이죠. 하지만 몇 달, 몇 년에 걸쳐 확인한 결과 그게 우리 은하 밖에 있는 또 다른 우주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 그 충격은 어떨까요? 와, 우주가 우리를 위해 존재한다는 수천 년의 믿음이 우리는 3억 광년짜리 감옥에 갇힌 가장 외로운 존재라는 끔찍한 자각으로 추락하는 겁니다. 그 정신적 붕괴야말로 진짜 코지미 코러죠. 상상만 해도 아찔하네요. 사회 전체가 패닉에 빠질 수도 있겠어요? 그렇다면 이 보이드는 과거에 대한 사고 실험뿐만 아니라 우주의 미래와도 관련이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목동자리 보이드는 사실 우주의 미래를 미리 보여주는 거대한 실험장과 같습니다. 바로 우주를 가속 팽창시키는 미지의 힘, 암흑에너지의 실험장이죠. 암흑 에너지라면 우주를 점점 더 빠르게 팽창시켜서 결국 모든 것을 갈기갈기 찢어버릴 수도 있다는 그 에너지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물줄이 거의 없는 보이드 내부에서는 서로를 끌어당기는 중력의 힘이 거의 작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공간 자체를 밀어내는 암흑에너지의 청력, 즉 밀어내는 힘이 압도적으로 지배적인 힘으로 작용하게 되죠. 아, 최근 연구에서는 다이폴 리펠러라는 효과도 언급되는데요. 이 보이드가 주변 물질들을 적극적으로 밀어내면서 자신의 영토를 점점 더 넓히는 마치 능동적인 포식자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럼 이 공허가 점점 커져서 우리를 덮칠 수도 있다는 건가요? 덮친다기보다는 우주 전체가 점점 이런 보이드처럼 변해갈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우주의 종말 시나리오 중 하나인 빅립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빅립이요? 만약 암흑에너지에 밀어내는 힘이 계속해서 강해진다면 언젠가는 은하단의 중력을 이기고 초은하단들을 찢어발기기 시작할 겁니다. 그 다음엔 은하를, 태양계를, 그리고 마지막엔 원자 하나까지 모두 찢어버리며 우주가 종말을 맞는다는 시나리오죠. 그 종말은 바로 이 목동자리 보이드 같은 곳에서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저희가 분석한 내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 천문학침의 충격적인 발견에서 시작해서 우주 거미줄과 미스테리한 튜브 구조를 살펴봤고 마침내 인류의 세계관 전체를 뒤흔드는 올더링의 지평선이라는 사고실험까지 함께 건너왔네요. 네. 자료에서는 혹시 이 공허 속에 고도로 발달한 외계 문명이 에너지를 모두 쓰는 다이슨 구체를 지어서 숨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가설도 다루고 있던데 그럴 가능성은 없나요?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IRS 위성의 정밀 적외선 관측 결과 보이드에서 그런 인공적인 대규모 여론이나 숨겨진 문명의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무언가 있다면 우리 기술로는 상상도 못할 방식으로 자신을 숨기고 있겠죠. 결국 이 모든 자료가 가리키는 것은 하나인 것 같네요. 가장 끔찍한 것은 어둠 속에 무언가가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어둠 속에 정말로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 그 자체일지도 모른다는 것.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목동자리 보이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음이 얼마나 능동적이고 거대한 힘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주 표준 모델에 따르면 암흑 에너지가 지배하는 이 아무것도 없음의 영역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점점 더 우주 전체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아주 먼 미래에 우주 팽창이 계속해서 가속된다면 언젠가 우리 은하의 밤하늘에서도 다른 은하들이 하나둘씩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멀어져 시야 너머로 사라져버리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먼 미래의 우리 후손들이 다시는 다른 은하를 볼 수 없는 새로운 올더링의 지평선 속에 갇히게 되는 날이 오지는 않을까요?